오시길 잘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최군식입니다. 고교학점제 대비 부모코칭 세미나. 고교학점제 제도가 바뀌어서 더욱이 이후에 중요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강사 소개, 고교학점제의 의의, 그리고 미래형, 여기서 아마 좀 쉬어갈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시하시는 부모님의 역할하고 거기에 관련된 코칭 프로그램 소개하고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챗GPT가 덜 고정을 좀 했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졸업했고요. 춘천고등학교 졸업했고 안양대에서 코칭학 석사 그리고 지금 계신 대학교에서 코칭학 박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강연은 경북 외고에서 존재중심 코칭 워크숍 강연을 하고 수지중학교에서도 하고 주요 학력은 학습 코칭, 부모 코칭, 존재중심 코칭, 인생 코칭 위주로 자격증이 많고요. 고급진 잔소리라는 책을 적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잔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네, 고급지게 해야 들려요. 그냥 하면 안 들려요. 그래서 그렇게 고급진 잔소리로 책을 좀 적어봤고요. 네, 일단 오늘 이 자리가 특히 오늘이 좀 가장 추운 날에 이 엄청난 한파를 끌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질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준비했는데 먼저 사전 조사를 좀 해볼게요. 혹시 지금 중1 학부모님들만 모이셨다고 들었는데 다 첫째일까요? 막내, 둘째. 그럼 제일 큰 자녀가 고2요. 고2는 고교 학점이야. 고2 그리고 또 있나요? 고1이요? 고2는 고교 학점이요. 중3, 고2. 사실 이런 분들이 제일 헷갈려요.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변화하는 시기라서 제일 헷갈리고 그냥 중학생이다. 그러면은 어차피 같은 조건이에요. 상관이 없는데 큰 자녀, 작은 자녀 사이가 고교 학점제에 걸렸다. 그런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먼저 여기서 오늘 얻어가고 싶으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기대되시는 오늘 난 요거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맞춰서 또 설명을 드리면 사실 뭔지 몰라서 네. 뭔지 몰라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오늘 강의를 끝났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제 안에 생각의 선이 생기면 무엇보다 네네. 이런 기대가 많아요. 여기 중1 아이들 어머니 네.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얻어가실 수 있어요. 네, 그 제도도 제도지만 제도에 숨어있는 의의, 뜻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지금 완벽하진 않아요. 이제 변화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행착오 부분이 있을 거고. 네. 이게 핵심입니다. 또 혹시 먼저 고교학점제에서 간단히 소개한 걸 전문적이진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 의의거든요. 고교학점제는 무엇인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처럼, 학생이 대학생처럼 3년 동안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은 이수해야 졸업합니다. 현재 대학들이 이렇게 하죠. 학점제로.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면 1학년 되면 공통 과목 중심이고요. 2학년에는 2, 3학년에는 선택 과목 중심. 진로에 맞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9등급제였어요.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뀝니다. 5등급제로 바뀌고 지금은 성취 미달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9등급 받으면 걔는 9등급인 건데 여기는 성취 미달이면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유급이나 꽈락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리고 학점 미수 조건은 출소, 성취 기준 이 두 개를 만족해서 성취율이 40% 이상. 이게 안 나오면은 재수가 되나. 특히 대학에서도 재수가, 저도 대학 때, 1학년 때 놀다가 2학년 때 재수강을 가만히 했는데, 재수강이 들어가는 거예요. 졸업 요건은 3년간 192학점, 출석 기수 3분의 2, 이렇게. 지금은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전까지 고2까지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앉아만 있어도 졸업이라는 얘기예요. 출석만 하면 돼요. 고교학점제에서는 그게 안 되겠죠.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달라지는 점, 그래서 시간표가 대학처럼 계획별 맞춤형 시간표가 됩니다. 지금 고2 때까지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간표를 만들어줘서 주는데 맞춤 시간표. 대학생들이 이거죠. 근데 뭐 일부 전문대나 그런 곳에서는 학생들이 이걸 못해서 교교들이 짜준답니다. 시간표. 너 그냥 이거 들어. 이 대학의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네, 대학처럼 스스로 각자 과목마다 이거 하고 역시 성취 수준 충족이 필요해요. 건충지도나 다 못했으면 건충지도 제2수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학습 경험과 우리 학교에 없는 것도 옆 학교에서 수강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가 다 알아봐야 돼요. 혹은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한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딱 정해주고 이걸 잘해라가 아니고 다 찾아가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고등학교 학생들이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진짜 말하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서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인식이 생겨야 되는데 반대가 된 거죠, 이제. 대학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는 애들이 많이 헷갈리겠죠. 선생님 혹시 그럼 조별 과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건가요? 있을 수 있죠, 네. 대학처럼. 수성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수업 기준이 목표를 15시까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시간 채울 필요 없고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인수해가지고 그냥 몇분 따라주다 그런 것도 생길 수도 있어요. 엄마는 그러면 미니 대학 같은 거.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표현을 잘하는데 미니 대학이에요. 미니 대학.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짜리 수업이거든요. 유치원 때도 보면 프로젝트식 수업으로 해요. 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도 거의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수업 하고 그거 이렇게 이제 애들이 조별과제처럼 해가지고 같이 공통으로 막 하고 이렇게 서로 찾아서 수업을 하는데 중학교 들어오면서 외워야 되고 막 익혀야 돼가지고 처음엔 애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힘들어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1학년 아이들 수준에서는 그냥 이게 지금 단계를 제대로 밟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중학교 6학년까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선택과 책임지는 영역에서 보면 비슷해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으로 그렇죠. 아이들이 유치원 때도 그렇게 했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외워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이게 바뀌어서 되게 힘들어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대로라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배워왔던 거를 그대로 익히는 것 그렇죠. 같긴 해요.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애들이 학원들이 남아있잖아요.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들이 남아있잖아요. 시켜주는 공부만 하는 거. 그리고 여기 뒤에 좀 자리에 내용이 나오는 거 그때 다시 언급을 할게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지금 고2 학생 중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있는데 시범으로 그 학생은 성수고 학생인데 사대국어에서 듣는 수업이 있어요. 영어로 나와서. 그리고 방학 때 대학에서 자기가 찾아주고 수업을 들어요. 근데 이게 개인 역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이해, 기초 역량, 정보 활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게 먼저 파악이 돼야 돼요. 예, 저희 때까지만 해도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저도 부모님께 속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대학교 가니까 아무 자기 탐색이 안 돼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희 어머님 지금 여기서 공사하고 계신데 고등학교 때 전국 1등을 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요. 한이 열심히는 했지만 공부만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게 아예 빠져 있어서 다시 대학 졸업하고 치워놓으려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느라고 이제 코칭까지 간 거고요. 어떠세요? 이제 간단하게 고교학점 때 소개를 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걸 해야 돼. 지금 중1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고1 애들이 아마 제일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이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선생님, 학교 선생님. 역량이 아직 안 되세요. 이게 대비가 아직 안 되세요. 아직도 학교에는 꼰대 선생님들 많이 남아 계시죠.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자기가 해야 된다. 그럼 고교학점제가 이 제도의 변화라는 게 왜 생겼냐? 요게 혹시 무슨 그림일까요? 실제로 있었던 거. More doctors smoke cannabis. 아주 정직한 영어만. 의사들이 담배 먹거나 이상하죠? 네. 의사들이 담배 먹거나 했어요. 왜 그랬냐? 아직 담배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아서 담배가 그렇게 해로운 게 몰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부터 금연이 됐냐? 어떤 학자가 얘기했어요. 담배로 거치는 세금이 의료보험 지출보다 더 적어집니다. 이때부터 금연 광고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얘나 지금이나 담배는 건강에 해롭죠.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담배로 거치는 세금이 더 많으니까 정부에서도 담배 광고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면 정책이 바뀌어요. 물론 앞서가는 정책들도 있겠지만 문제가 커지면 정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미 현장에서는 문제가 되게 커졌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커졌냐?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성공방정식이라고 우리 모두가 아는 게 있어요. 맞죠? 아,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책 하나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좋은 대학 가야죠. 인사를 좋은 데. 그러면 좋은 회사. 저 대기업. 그래서 모두가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 이건 1990년 IMF 전까지 이걸 제가 하나하나 깨볼게요. 역으로 그러면 1980년대는 최고금리가 30%까지 갔어요. 지금은 대충 3%죠. 학생들이랑 계산을 해봤거든요. 100만 원 넣어놓고 30%로 10년 있으면 그냥 1,300. 근데 3%로 10년 있으면 130만 원. 그러니까 직장인으로는 부자가 못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직장인으로 돈 많이 벌 부자들이 안 됐죠. 그리고 1980년대는 90% 정도가 들어간 회사에서 정년 퇴임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10%도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좋은 회사에 입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대기업이라 그래도 요즘에 점점 예전에는 뭐 50대에 짜린다는데 이제는 40대에 짜렸어요. 제 친구들 대기업 다니는 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인서울 명문대. 80년대는 이미 졸업 전에 취업이 다 결정됐죠. 교수님들이 해주시죠. 이제는 아까도 학생이랑 오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문화가 연세대 졸업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대기업 인턴을 다 떨어졌어요. 무려 연세대. 왜 떨어졌느냐? 사실 로스쿨 가려고 준비하다가 스펙이 아무것도 없어요. 로스쿨 점수가 높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취업이나 하려고 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 준비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데 인턴으로 막 몇 개월 갔다가 뭐 다른 데 갔다가 이렇게 소식 전해 들으면 나중에 달리 볼 수 있어요. 무려 연세대 졸업. 그러니까
자기 탐색과 뭐가 좋은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그냥 학번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서울대 수학 졸업이랑 강원대 입학한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진짜요? 진짜요? 네. 네. 이거 제 친구 사례인데요. 제 친구 사례 중에 서울대 수학 졸업한 친구가 있고 강원대 입학한 친구. 딱 보면 누가 봐도 더 잘날 것 같죠? 근데 이 친구는 어머니들 아시는 춘천에 업체가 있을 거예요. 유아 취업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거 만든 친구예요. 저도 거기 같이 일했었는데 다 말아먹었어요. 왜냐면 공부만 했던 친구라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구주금도 안 내고 연락도 안 되고 회식 회의 다 없어요. 회의하고 누가 싫은 소리 하잖아요. 회의가 없어요. 회식하고 술 마셔서 다음날 누가 지각하잖아요. 회식이 없어요. 실제 있었던 일. 곁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니까 근데 이 친구 소식은 우체국 자기가 만든 창업한 회사 다 때려치고 시험은 잘 보니까 우체국 가서 일한다는 소식까지는 들었거든요. 공부만 잘하는 이렇게 돼요. 근데 강원대 입학한 친구는 저랑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똑같은데 왜 대학교까지 똑같냐? 내 아버지께서 교수님이셔서 코칭에 대해서 좀 아셨나 봐요. 20살 되던 대학교 되는데 저희 이제 시켜주는 공부 하는 세대니까 대학교 이제 내 세상이라고 술 마시기 바빴는데 이 친구는 그때부터 자기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대 건축학과 입학해서 경희대 건축학과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갔다 왔더니 강대에 있다는 친구가 공부를 했어요. 강대에 가서. 너 왜 있냐? 편입했다고. 내가 마셔라. 그리고 술이나 마시고 그랬는데 한 1, 2년 있다 보니 자기가 카이스트에 갔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몰렸죠. 카이스트가 돈이 없니? 너를 왜 오라 그러니? 전액장. 이 친구 지금 뭐하냐? 박사받고 카이스트에서 박사받고 필리핀에서 연구하더니 의사랑 결혼해서 지금 고려대 교수.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자기 탐색이 되면 계속 발전한다. 얘는 찍었다가 계속 떨어지는. 이 친구 보면서 제가 참 아직까지 스틸커처럼 남아있는데 반성이 많이 돼요. 대학만 잘 갔다 오냐가 한 10년은 알려거든요. 근데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아이들이 사실 위험해요. 그냥 전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부모님 기준으로 얘기하면 30년 전 기준으로 잘 돼요. 그냥 부모님이 정서적인 거나 인격적인 거는 알려주실 수 있는데 교육이나 진로 탐색 같은 거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당연히 모르시잖아요. 체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30년 전 기준. 오히려 그걸 알려주려고 하면 안 돼요. 이쪽 분야. 그래서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알려달라고도 안 했는데 열심히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본 거예요. 저기. 엄마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니? 대단하십니다. 이제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이게 다 깨진 거예요. 성공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뭐 우리 말 잘 들어요. 그럼 혼자 놀래요. 큰일이다. 오늘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 5위 학생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물어봤어요. 너는 왜 여기 왔니? 엄마가요. 학원 다니는데 끊어래요. 엄마가요. 뭐라 그랬어요? 엄마가요. 고2인데 그럼. 엄마 공부 열심히 하라 소리는 안 하시고 그거는 내가 들어. 그냥 그러고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떨어지셔야 돼요. 그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게 공상형 AI 중에 대표적이죠. 챗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요즘은 제미나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엔 일은 얘네가 해요. 시험 잘 보는 능력 얘네가 더 좋아요. 얘네가 수능 맞춘 거죠. 애들은 창의력이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창의력 있게 해요. 그리고 이건 뭔지 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이제 웹 3.0이라고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하는 건데요. 이제는 얘네들은 이런 블록체인 시대. 네이버 다음 세대가 아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오픈시 요즘 뭐 2세대 문제 애들은 넘어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제 잘 안 나간다 하시니까 쉽게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키오스크 처음 나올 때 어르신들은 못 썼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대가 바뀌어버려요. 네. 꾸준히 학습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이런 거 알려주실 수 있지만 반대가 돼야죠. 이제 애들이 엄마 이거 코인지가 만들어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주요 선진국 G7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알바만 해도 먹고 살기가 가능한 사회가 돼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소리 중에 하나가 그거일 거예요. 나중에 뭐 해봐서 밥 벌어 먹고 살까? 바로 나오죠. 뭐 해서 밥 벌어 먹어요? 근데 얘들 입장에서는 밥 벌어 먹을 걱정이 없어요. 왜? 알바만 해도 안 굶어요. 정확하죠? 제 기억에 제가 대학 때 처음에 알바했을 때 시급이 2,500원, 2,000원이라고 했었어요. 지금 최저 시급이 10,000원이고. 그러니까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뭐 대체법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세대에 통했던 언어가 아예 통하지가 않아요. 밥비로 먹고 살까요? 얼마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해봐라고 해야죠. 알바자리도 못 갑니다. 중학교를 하면. 근데 말릴 필요가 없어요. 잠깐 다른 얘기하면 해봐라고 하시면 돼요. 뭐 알바 하면서 써야 되는데 써줄게 해봐. 못 갑니다. 구하면 그럼 얘는 대단하네. 부딪히면서 이제 깨닫는 건데 그래서 선진국형 질환이 우울증인데 자기 탐색이 부족해지면 이 우울증이 걸려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직업의 분류, 수익 방식에 따라서 직업이 크게 4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혹시 아십니까? 9회 추월 차선에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어떤 책에서 구분을 이렇게 해줬는데요. 1사분면 임금 노동자, 흔히 말하는 직장인 돈을 버는 방식에 따른 분류. 2사분면이 비임금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3사분면이 경영인, 500인 이상의 고용주. 4사분면이 투자자들. 돈을 버는 방식이 크게 이제 4가지예요. 근데 실제로 투자자들은 3사분면, 4사분면. 1, 2, 4분면의 부자들이 일부 있는데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투자를 배우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행 공교육의 문제가 이제 조금 바뀌기 시작했는데 딱 여기까지 1, 4분면 교육만 합니다. 학교라는 것 자체가 태생이 산업화 시대에 맞벌이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수 직장인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35%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학교 교육에 자영업에 관련된 교육이 35%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혹시 받아보셨어요? 전혀 안 받아보셨죠. 왜? 학교 교육은 요것만 존재해요. 최종 목표가 우수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투자자가 되더라도 사실 직장인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1, 2, 3, 4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건데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여기서 시작하는 것은 되게 달라지죠. 아이들이 이쪽을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성공 방문 정식 중에 대기업 딱 여기죠. 이제 그게 안 통해. 그럼 이제 미래인재는 어떤 인재가 될 것인가? 미래인재, 자기 탐색과 인생 목표가 중요하고 자기주도 학습이 되고 비인지 능력이 우수한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 한번 영상 보죠.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굳이 얘기하자면 뭐 좋아하냐면 이거 좋아한대요. 여행과 맛집.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누구나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했을 때 직업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러려면 남들보다 더 해야 되는데 내 걸 포기하고 다른 것들에 대한 미련 없이도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시험도 준비해보고 그 다음에 학원도 다녀보고 그 동기가 내 안에서 차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옆에서 공무원이 최고야 해봐 라든지 안 되면 학원 다녀 라든지 그런 종류에 나왔다면 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시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먼저 깊은 고민을 해보시고 탐색을 꾸준히 해보신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젊은 그런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은 그런 탐색의 과정이 시간이 걸리니까 낭비다 아니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4학년인데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건 말이지 뭐 얼마를 버는 거야. 그러면 그 얼마를 버는 게 목표가 되는 순간 그거를 10년에 하면 힘든데 3년에 하면 되게 좋은 거지 20년이면 아예 안 할 거야. 즉 과정이 목표가 아니라 결과가 목표인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인생은 굉장히 길어요. 정말 깁니다. 그러면 지금의 1, 2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 거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좋아하는 거 하라고 해요. 이유가 어떤 걸 하더라도 10년 정도는 해야 내가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거 해보니까 내 손발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러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좋아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해보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는 거는 꾸준히 안 할 거니까 확률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안 좋아하는 걸 하면 기대값이 제로예요. 이유가 잘하지 못할 거니까. 즐기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취도 못하고 과정도 즐거웠을 텐데 즐겁지 못했을 텐데 근데 좋아하는 걸 하면 성취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못했더라도 내 안에 차오르는 기쁨과 성과에 대한 어떤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게 더 높은 확률이라는 거죠. 따라서 좋아하는 방이 많습니다. 다만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른다면 그때는 탐색해야 돼요. 그것을 누구한테 듣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떠오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험해보시고 읽어보시고 토론해보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타자의 삶과 그들의 경험들을 가져오셨을 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과연 나는 과거로 돌아갔을 때 좋아하는 게 뭐였나를 생각해보게 돼요. 저도 사실 부모님이 결정해주신 그 삶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 시발점이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과연 나는 뭘 좋아했을까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지난 몇 년간 고민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문제적인 고침이라고 볼 때 있는데 그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건데 제가 학교 시작한 지가 대학생 때 과외 그걸로 치면 20년 차거든요. 20년 차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 딱 한 명 봤어요. 명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 딱 한 명 봤어요. 걔가 제. 근데 기계공학생인데 중3 때부터 봤거든요. 중3 때 공부는 되게 못해요. 공부는 되게 못하는데 수학에는 되게 못하는데 중3 때 벌써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 직접 구매를 해서 자전거에다가 엔진을 달아. 요즘에 지금 킥보드 타고 다니는데 그냥 타고 다니지 않아요. 배터리 하나 사서 블랙박스 어디 당근에서 사갖고 구매해서 조립해서 자기가 블랙박스를 타고 킥보드를. 그 정도면 전문가 같은데요? 그래서 저 친구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비슷한 세대시다 보니
밥 벌어 먹고 살려면 공부해라 하다가 엊그저께 용어가 바뀌었어요. 내면의 용어가. 취미의 연장하려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취미를 잘하려면? 하다 보니까 내가 기분이 나아져. 근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하자면 제가 누나가 둘 있고 막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부모님들이 시행착오를 좀 거쳐서 기계 갖고 노는 거 안 말리셨던 것 같아요. 말리면 이제 사그라드는데 해봐라 하고 아버지도 또 기계 쪽 일을 하셔서 뭐 갖다 주고 막 하시다 보니 그쪽이 쟤는 쉬는 시간에 보면은 공부했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보면 뭐 수리하는 유튜브 보고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 워낙 다양하잖아요. 전문가들이 수리하는 유튜브 보고 얼마 전에는 그 핸드폰 하나를 누가 버리고 주워와서 자기가 고쳐보겠다. 제밖에 없어요. 이제 공부만 하면 되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용어로 말하는 건 미래형 인재.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며 마음껏 도전하여 꿈을 이루는 사람. 이게 미래형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선택도 스스로 해야 돼요. 엄마가 이거에 저거에 말고 선택도 스스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대신 책임져 주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마음껏 도전하며 이건 회복 탄력성에 관한 얘기에 뒤에 좀 더 자세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꿈을 이루는 사람. 이 꿈을 이루려면 아까 어머니 말씀하셨듯이 내 꿈이 먼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미래사회의 인재고요. 거기 위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혹시 메슬로의 인간욕구 5단계인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인본주의 심리학자 메슬로가 1단계 생리적 욕구, 먹고 자고 싸움.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사회적 욕구, 그러니까 어디 소속되고 싶은 거죠, 명문대나. 그리고 4단계가 존경의 욕구, 어디 국회의원 하고 싶다거나 반장하고 싶다거나 이런 존경의 욕구. 5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욕구의 단계를 나눴는데 아래 단계 욕구가 충족이 돼야 윗 단계를 지향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부터 4단계는 결핍의 욕구예요. 이제 이거 세대별로 구분을 하자면 저희 아버지께서 1950년생이시거든요. 6.25 때 태어났어요. 그때는 사회 전체가 먹고 사는 데 집중합니다. 먹고 자고 싸고가 안 갖춰져 있으니 여기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요. 이게 결핍이 되면 이만큼 욕하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집 보통 많이 얘기하죠. 집이 없으니 집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속. 보통 학교나 대기업 이런 것도 소속이 불안해서 결핍이 당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거예요. 공경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한테 무시 한번 하니까 IC대가 국회의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충족이 되잖아요. 그 욕구가 안 생겨요. 지금 애들이 그렇죠. 배고파 본 적이 없어요. 먹고 자고 싸고 해야 되는 욕구. 그리고 어디 축구 추워본 적이 없죠? 그랬더니 집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고.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선진국에서 우울증이 많으니까 욕구 자체가 줄어드는 거야. 이제 우울해지죠. 내가 왜 살지 이렇게. 그래서 그렇다고 억지로 굶기고 억지로 저기 나가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부작용이 심하니까. 그래서 자아실현. 나답게 살고 내가 타인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존재인지 이걸 찾아야 돼요. 아까 얘기한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 없어요. 부모님들도 잘 모르시니까 전달을 못 해주시는 거죠. 이론적으로라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 중에는 존재중심 코칭으로 내가 누군지 찾고 인생설계 코칭으로 미래로 선명하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메슬로의 인간욕구 단계를 제가 제 말로 좀 바꿔본 건데요. 여기 아주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 이기주의자 되죠. 타인에게 좀 피해를 주고
범죄자들이 주로 여기에 속하고, 그다음에 대략 뭐 8, 90% 되는 것 같아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산다. 사실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눈치를 좀 보고, 뭐 1등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근데 부작용이 좀 있죠. 그리고 한 3%,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거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있죠. 눈치 없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럼 이제 개인주의자라고 하는데, 개인의 발전에 몰두하고, 대신 타인에게 피해는 없죠. 타인이 뭘 바라면 피해라고 생각하는 실제 피해는 없죠. 그리고 진짜 자아 실현에 이르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봉사활동하고 개인의 손해는 없고. 근데 이게 같이 가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과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구분하기 되게 어려운데, 개인의 발전이 같이 가면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똑같이 기부를 하고 싶어요. 기부를 하고 싶어서 빚을 내면 남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고, 기부를 하고 싶어서 사업을 확장하면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단계가 있어야 돼요. 나를, 이 개인의 발전 있는 단계. 그래서 여기에 이르는 사람들은 부작용이 없이 자아 실현을 해서 신나게 자기 걸 할 수 있다고 보시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이태석 신부님, 아프리카 남수단에 울지마 돈제 그분이 아주 대표적으로 이런 인생을 사신 분이라고 하시죠. 요거는 메슬로 인간력 5단계를 제가 그냥 제 말로 좀 바꿔본 거고요. 그래서 이 인생 목적이 분명해지는 사람이 끊임없이 갈 수 있죠. 그리고 그게 고려 확정제하고 맞물리는 거.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찾아서 학습할 수 있어요. 사고방식이 크게 고정형 사고방식과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나뉘는데요. 고정형 사고방식은 재능이 있어, 뭐, 이런 말 많이 하게 되죠. 쟤는 뭐, 공부머리가 있네, 없네, 뭐, 이런 표현 쓰는 사람이 고정형 사고방식이고, 뭐, 성적 우선시하고, 이런데 이 고정형 사고방식은 부작용이 많아요. 회피와 컨닝, 이런 것들. 내 재능을 인정하기 위해서, 인정 못할 것 같으면 숨어버려요. 그리고 혹은 불공정한 걸 하죠. 이런 쪽보다는 성장형 사고방식, 스스로 찾아서 하는 성장형 사고방식이 미래의 문제예요. 모든 걸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증명이라고 생각 안 하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하죠. 그러니까 계속 도전할 수 있죠. 과정이니까. 그리고 적응력이 좋아요. 즉시 배워요. 이 예로 벌써 몇 년 전인데 아프리카의 어떤 선수가 유튜브로만 학습을 해서 삼던지기 올림픽 금메달을 딴 거예요. 정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장형 사고방식, 그 대표죠. 코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그런데 자기가 그냥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EBS도 잘 나와 있고 챗GPT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말이 안 되거든요. 학습으로 치면 의욕이 없을 거예요. 저 때는 정석 하나 공부했는데 이제 책들도 너무 다양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업그레이드 되는 거 보니까 챗GPT에 공부하기 기능이 있어요. 학습자를 위한 거예요. 거기다 물어보면은 같이 학습하면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법을 몰라서 공부를 못하면 이게 없는 얘기인 거예요. 성장형 사고방식을 탑재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친구도 수학과학은 못하지만 엔진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엔진은 하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아이들 쪽으로. 그리고 미래 문제는 여기 성장의 원리를 잠깐 설명한 건데요.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이쪽이 노력의 강도예요. 노력의 강도. 이쪽이 실력이에요. 실력. 파란색이 컴포트 중이라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능력. 편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빨간색이 의식적인 노력, 일부러 노력해야 되는 거. 그리고 여기 공도색이 부상. 그래서 예를 들어 누가 지금 여기였어요. 팔굽혀펴기 10개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팔굽혀펴기를 비교를 하자면 그런데 11개부터는 힘들어요. 11개부터는 그 사람의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거죠. 편하게 할 수 없는. 근데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만 힘들겠죠. 그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접근돼서 실력이 오르는 거죠. 실력이 오르면 뭐 한 15개가 편해지겠죠? 요게 성장의 원인이에요. 즉, 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힘들게 해야. 물론 여기에는 전문가의 방식도 있고 다 그렇지만 왜 그런 부모님들 만나요. 편하게 공부해라, 효율적으로 공부해라 이런 분들 많은데 안 돼요. 어렵게 해요. 요 그래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요 원저리까지 가면 고상이 확 뛰어요. 고상. 무슨 얘기냐면 고상은 실력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확 뛰어요. 올림픽 1등과 2등이 실력 차는 거의 없겠죠? 100m로 치면 0.1초. 근데 거기에다가 고상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고강도 노력을 하면서 여기까지 실력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해야겠죠. 고강도 노력을 거치게. 억지로 시키면 이거 절대 안 해요. 요 이제 성장의 원리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8,900편이가 10개가 편한데 100개를 갑자기 하려고 한다는 거 근육하여 보겠죠. 갑자기 뭐 나 오늘부터 밥 먹었으니까 공부 10시간씩 할래 이런 애들 있거든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래형에 대해서는 혹시 비인지 능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회복? 많이 보셨구나. 회복 탄력성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인간이 어떤 심리적으로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회복하는 힘. 그 용어를 만드신 연세대 김주한 교수님. 이 김주한 교수님이 비인지 능력에 대한 강의가 있어서 요걸 인간의 능력은요,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하나가 cognitive capabilities라고 하는 인지 능력. 한마디로 머리 좋고 똑똑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알죠. 머리 좋고 똑똑하면 일 잘하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니까 뭐 일도 잘하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non-cognitive, 비인지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인지 역량은 집중력, 끈기, 협업력, 감정 조절 능력, 회복 탄력성 뭐 이런 것들이에요. 상당히 달라요. 인지 능력, 비인지 능력은 상관관계가 제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 높으면 얘도 높아. 이런 상관관계가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둘 다 높고 어떤 사람은 둘 다 낮고 어떤 사람은 하나 높고 하나 낮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별로 하나 높다고 반드시 다른 게 높은 게 아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에서 고등학생을 선발한다 그러면 어떤 애들 뽑죠? 머리 좋고 똑똑한 애들, 수능 잘 보고 내신 높은 애들. 큰 좋은 회사에서 대학 졸업생을 뽑을 때 누굴 뽑죠? 똑똑한 애들, 학점 좋고 머리 좋고 똑똑해 보이는 애들. 왜 그럴까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느냐? 인지 역량이 똑똑하고 머리 좋으면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할 거다. 여러분 그거 다 믿을 거예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지 역량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임팩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옆에 있는 비인지 역량입니다. 이게 비인지 역량이 더 큰 임팩트를 갖고 있고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 우리 다 그런가 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제임스 에크만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제임스 에크만은 소셜 데이터로 했고 그 다음에 구글 같은 데서는 빅데이터로 했고 여러 연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2009년, 10년, 11년 한 10여 년 전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연구가? 비인지 역량이 성취 역량에 사람의 어떤 성취 해내는 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학교 교육은 주로 인지 역량, 그래서 영어 수학만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이 비인지 역량이 우리가 오늘 하려는 과학문제입니다. 이 머리 좋고 똑똑한 거 있으면 일 좀 잘해요. 근데 그보다 더 센 게 비인지 능력이고요. 그러신가요?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저 표현을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서울대 졸업했는데 망한 사람 있죠.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인지 능력보다 뭐가 중요하다? 비인지 능력. 네, 거의 모든 교과나 현재에서는 인지 능력이 없고 인지 능력이 뛰어나면 인지 능력이 뛰어나겠고 아니다. 이거를 옛날로 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사를 해도 서울대 나오면 성공한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당시에는 사교육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를 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비인지 능력이 우수하다는 얘기예요. 끈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장사를 해도 끈기 있게 하겠죠. 그런 거 배우고 이게 이제 통합된 얘기인데 요즘은 이제 사교육이 너무 발달하고 EBS나 이런 데가 너무 발달해서 공부만 하는 바보들이 많아요. 성적만 좋은 바보들. 아까 얘기한 제 친구도 그 중에 해당하는 거. 비인지 능력. 뒤에 있는 학생도 인지 능력보다 비인지 능력이 월등해요. 이 비인지 능력이 우수하게 가야 되는데 이 비인지 능력이 우수하게 가려면 제가 말하는 게 네 가지를 해야 돼요. 네 가지. 기록을 해야 돼요. 플래너로 하루 일과를 꼼꼼히 기록하거나 강사 일기를 적거나 아니면 하루 일기를 적거나 이렇게 기록을 꼼꼼하게 하는 애들이 비인지 능력이 우수해져. 피드백이게 그리고 출력 통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 스터디 카드 보면은 플래너부터 쓰도록 해요. 비인지 능력, 이 기록이 참 중요하고요. 이건 제가 쓰던 플래너. 이제는 이제 PDF로 쓰는데 2007년에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2007년에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누구한테 술 얼마 사줄까 이거밖에 안 적혀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익근무 용어였는데 그때부터 과외를 시작했어요. 주머니에 돈이 있었는데 휴가 나온 친구들이는 기름술 한 잔씩 사주고 다음에 얻어 먹어야 되잖아요. 술이 취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째째하게 얻어먹으려고 적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기록하는 습관이 생겨버려요. 지금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록이 기억을 지배합니다. 네, 하루하루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가질 수 있어요. 학생들도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독서예요. 말이 입 아프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독서 체력, 분해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독서에 관한 정보 몇 가지를 드리자면 마크 주커버거, 페이스북이죠.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유태인에 있고요. 영문대를 중퇴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대략 10,000권 정도의 책을 읽고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버드 명문대, MIT 명문대 커리큘럼이 자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대학 졸업 때까지 3,000권 정도를 읽고 정리한 사람은 분야에 상관없이 성공한다. 분야에 상관없이. 또 하나가 있는데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교육기관이 어딘지 검색을 해봤대요. 두 군데인데 하나가 시카고 인문대학이랑 또 하나가 일본의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선생님인데 노벨 인문대학인데 노벨 과학상이 많이 나와요. 4년 내내 시카고 인문대학이 4년 내내 오전 100번을 갖고 토론하는 게 다예요. 단어 하나까지 씹어먹으면서 토론하는 게 다예요. 사고력이 엄청나요. 그리고 일본에 계신 그 어떤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선생님은 7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을 전부 다 암기를 시켜요. 그럼 사고력이 쫙 증가해서 동일한 경험을 해도 엄청 많이 학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읽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제 600~700권 정도 읽었거든요. 뭐라구나 그러고 반성하면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책을 꼭 읽어야겠고 요게 제가 읽은 책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쓴 책입니다. 고급 진짠소리라고 교보문고에 있습니다. 잠깐 홍보할게요.
재밌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한계가 깨져요. 뒤에 있는 학생도 수능 끝나고 그냥 책 하루에 한 번씩만 봐라. 그리고 일주일도 안 했는데 생각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치? 독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운동이에요.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하면 장기 기억력이 좋아지고, 근력 운동을 하면 저항력이 좀 생기고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체력이 늘어나니까 삶의 질이 올라가죠. 근데 이게 요즘 7세 고시 의대반 이런 대시동에 있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를 보면 그 나이 때만 발달하는 게 있어요. 특히 운동에 관한 거, 감각적인 거는 유년기에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두뇌 과학자들은 자기 자식 어릴 때 다 운동만 시켜요. 공부를 안 시켜요. 그런데 그 시기에 애들 공부만 시킨다? 그럼 두뇌 불균형이 오고 이제 소시오패스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 뒤에 사진에 나오지만 이랬었어요. 53kg였는데 공부한다고 운동 좀 한다고 했다가 여기 부모님 미친놈 소리 했어요. 너가 공부해야 되지 무슨. 실제로 이때는 기립성 저혈압이 심해서 픽픽 쓰러졌었거든요. 근데 부모님 눈에는 안 보이시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지. 한약 사줄 생각하지 운동시킬 생각을 못하시. 중학교 1학년이면 아직도 운동이 더 필요한 시기예요. 공부보다. 그게 돼야 그게 공부가 돼요. 지금은 이제 운동 꾸준히 해서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이게 참 진입장벽이 어려운데 명상이 우리나라 말로 명상하면 영어로 마인드풀니스랑 메디테이션이랑 두 개가 있어요. 메디테이션 그러면 약간 종교적인 의미고요. 마인드풀니스 그러면 어색하게 번역하면 마음챙김 혹은 그냥 집중력 강화 이런 쪽인데요. 여기가 어려워요. 시작하기가 어려워. 시작만 해놓으면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7일, 일주일만 하니까 두뇌 구조 변화되는 게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본인들 핸드폰 많이 쓰시잖아요. 핸드폰에 버벅버벅 그러면 램 정리하는 기능도 있죠. 컴퓨터나 핸드폰에 램 정리하는 거 딱 기본 다 하시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꾸준히 하면. 머리가 맑아져요. 되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보면은 플래너부터 쓰고 명상부터 하고 독서부터 하게 가끔 공간에 공부만 하고 가라 이렇게 또 하거든요. 이게 시작이 좀 어려워요. 시작은 유튜브 보면 5분 명상, 10분 명상 이렇게 그러면 초보자용도 많이 나와요. 눈을 감습니다 이러면서 그러고 시작하셔서 좀 더 깊게 찾아서 자기가 만든 거 해서 하루에 한 번씩 제가 다니는 학교가 개신대학교 대학원 코치마 박사가 좀 있거든요. 저 빼고 다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영상을 얘기하는데 의자 아이에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크리스찬 분들은 그런 비슷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순서대로 해보니까 기독문명 이렇게 외우기 쉽게 기록, 독서, 운동, 명상. 제가 이 용어를 딱 이렇게 정리한 지 한 10년 됐는데 크리스찬 학교에서 코칭학 박사과정을 받고 있어요.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제일 공격적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1부고요. 대충 시간 맞춘 것 같은데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네. 이제 2부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2부는 본인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학문 역할, 과제 분리, 감정대자 법칙, 사고력 기능이, 회복 탄력성, 습성적 이런 걸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담은 영상이 있길래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2점.
여기 영상에다 있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 삼형제인데 머리는 삼형제 중 둘째예요. 둘째인데 삼형제가 다 서운해요. 그 내용을 인터뷰한 게 있어서 그거를 시작으로 이야기가 아니, 서울대 출신이라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삼형제가 다 서울대가 들어갔어요. 이게, 형은 무슨 과를 나왔습니까? 형은 건축학과, 건축학과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서울대 인류학과. 예. 어떻게, 어머님이 어떻게 키웠길래, 과외 선생님식으로 와가지고 세상을 다 가르쳤어요. 뭐,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한테 교육 방법이라든지. 저희 어머니 교육 방법은 교육을 안 시키시는 게 방법이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가 있으셨다면서요?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하셨고,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는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땐 그렇잖아요. 엄마가 공부해, 뭐 이렇게 자랑 같은 거 한다든지, 엄마가 공부하면서 뭐 잘하면 뭐 해줄 거야, 뭐 이러면, 네가 공부를 하는 거는 엄마를 위한 일이 아니다. 네 일이다. 자, 네가 공부해서 잘 되면 네가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거니? 그러니까 이 공부는 네 일이다라는 게 확실하거든요.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분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실 것 같다. 빠른 상황 판단, 그렇죠. 네, 이런 걸 좀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시간만이라도 그러면은 그걸 해라. 공부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집에 와서 공부하고 이러지 말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눈만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 의외로 수업 시간 동안 선생님 눈을 쳐다보는 애들이 많지 않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다가 자기 말을 계속 듣고 있는 애들 상대보네요. 이렇게 보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인지 상정이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자 이제 다 알았지? 하는데 제가 진짜 못 알아들어서 이거 왜 모르겠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치 개인 교습처럼 이걸 왜 모르니?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확 또 들어가서 지금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사실 뒤에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풀어봤는데 안 나온 내용 하나 얘기하면 교육을 안 시킨 게 교육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이제 제가 알려주면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있고 보육이 있어요. 아까 뭐 인지능력, 비인지능력처럼 교육이 있고 보육이 있는데 이 보육에는 정서적인 거, 그러니까 비인지능력과 비슷한 걸 필요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보육할 사람이 네, 인지능력에 관심을 갖기 전에 비인지능력을 못 키우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부모님의 역할은 보육이어야 해요. 이적의 부모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교육이 아니에요. 애 공부시키는 게 부모님의 목적이 아니고 자립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부터 제가 욕을 많이 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상한 소리가 많아서 처음에 과제 분리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이분이 알프레드 아들러를 철학자인데요. 그러니까 아들러의 서재라고 스터디 카페 이름을 정한 게 이분을 좋아해서. 네? 심리학적인 철학자인데 위험받을 용기 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52주간 베스트셀러 책인데 그 책이 이 아들러를 설명한 책이거든요. 이 과제 분리라는 개념을 잘 설명했어요. 상대방의 과제가 나의 과제를 분리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녀들이 엄마 나 이제 다 놀았어요. 이제 다 했어요. 놀아도 돼요?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 해라. 또 다른 대답이 있어요. 알아서 해. 또는 같이 놀자. 사실 이 모두가 선택을 자녀가 하고 책임감을 부모님이 가져가야 돼요. 대답을 한다는 것 자체. 잘 모르세요. 해라 안 해라 하는 것 자체가 과제 분리가 안 돼요. 근데 애들이 다 부모님 영향을 크기 때문에
허락을 받으라고 내가 하는 거죠. 그래갖고 요게 이제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요게 좀 알게 모르게 부모님이 자녀들을 통제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후에 비가 왔다면 아침에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산을 안 챙겨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경가야죠. 아주 당연하죠. 네. 그렇죠? 알아서 오라 그래. 알아서 오라 그래. 알아서 오라고. 그렇죠. 네. 왜? 우산 안 챙긴 건 누구? 본인. 본인 거야. 본인. 버리고도 오는데 뭐. 버리고도 와요. 엄청 많이 버렸어요. 저희는 챙기지를 못하더라고. 자기가 챙겨가더라고요. 그럼 좋은 거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다니는 학생이 한 명이 놀다가 막차를 놓친 거예요. 기억나요? 엄마한테 태우러 와달라 그랬더니 엄마가 응 걸어와라. 기다리면서 2시간을 걸어가요. 와. 그렇게 돼야 돼요. 자기가 놓친 것의 책임이 자기한테 없고. 저 학교 지각하는다 그래서 태워다 달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지각하는 거지 내가 지각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지각한 거지 내가 지각한 거야. 그런 게 일어날 때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너 깨우면 짜증내고 안 깨우면 안 깨운다 그러고 도대체 내가 너한테 어떻게 너 알아서 해? 나도 바빠? 그러고 나가 저는. 여기서 하나만 딱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감정적인 반응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 자식이 성적이 안 나왔는데 부모님이 감정적인 반응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이거를 자기 과제로 인식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친구 놀리듯이 친구 놀리듯이 그래 밥 먹고 와 이런 느낌으로 밥 먹고 와 얘기하고 왜? 감정이 좀 섞이면 유치하게 돼. 감정만 싹 빼면 거의 정답이죠. 굉장히 충격받으셨네요. 한마디 하시. 누먹을 더 하고 감정 때문에 지난다는 애들이 자기 기한한테는 줄 알더라고요. 그러더라도 거리가 생겨. 그래서 공부는 상관이 없는데 비가 오는데 애를 데리러 가는 게 맞지? 비가 져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게 그러고도 안 죽어요. 우리도 어릴 때 비 맞지 않았나요? 일부러 비 맞았지 우리는. 그거 우산도 이게 과제 분리가 안 돼. 제가 머리 자랐기 때문에 그럼 실수하는 상황이 요게 대표적인 사례. 요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 자기가 못 챙겼으면 자기가. 성적이 안 나와서 속상해하면 자기가 해야 돼. 이게 이제 과제분인데, 만약에 저희가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정답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생각은 어때? 다시 내 생각은 네. 아주 잘했어요. 다시 한 번만 더. 내 생각은 어때? 저는 허락만 질문을 하면은 무조건 반사적으로 연습을 하고 싶어요. 과제 분리가 되는 거죠. 이제 기억이 나는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시면 선생님 제 생각은 어떠냐고 그러겠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시킨 대로 안 해요. 맞아요. 어차피 시킨 대로 안 해요.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왜 그러냐? 농경사회 문화가 아직 남아있고 관계 중심, 유교의 관계 중심 문화가 남아있고 유교 문화권의 공동과제가 문화가 남아있어요. 그건 이제 농경사회 때 이런 문화들이 있는 건데 아직 다 안 없었어요. 경제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런 사회가 아닌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알바만 해도 먹고 사는 선진국 비슷한 대열에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성공이 집안의 공동과제가 아닌 거예요. 얘의 과제예요. 부모님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자기 노후 준비를 다 하셔야 돼요. 애한테 다 올인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노후 준비를 다 하셔서 밥벌이만 하면 알아서 하거라 이렇게 거리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욕을 되게 많이 먹는데 그래도 오늘 좀 공감해 주시는 분이 있네요.
뭐가 필요하다? 과제 분리. 그리고 과제 분리하면 내 생각은 때 과잉 반응을 하시면 자녀의 반응보다 더 하시면 이 에피소드 하나는 지금 뒤에 있는 학생 큰 누나가 수능에서 사고를 하나 크게 쳤어요. 자기 성적이 마음에 안 드니까 추가로 수시 지원을 했다가 근데 추가 합격하는 바람에 정시 지원을 못하요. 뺑으로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그 추가 합격이 되면 마감 전에 20분 남았는데 여기 등록 안 하시는 거 맞죠? 뭐 확인자 나와요. 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께 전화해서 어제 30만 원이니까 내가 되는데 아버지는 모르시잖아요. 상황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통으로 1년이 나다고 했는데 학원에 들어오는데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는 너무 많은 표현이 안 되는 그쵸. 판단할 것 같아요. 그쵸. 공감이 맞죠. 근데 저 들어오는 학생한테 놀리면서 웃었어요. 그거 봐라. 내가 전에도 이런 학생이 있다 그랬지. 나 네가 두 번째라고 놀렸어. 왜 그랬냐. 과제 분리 차원에서 놀리니까 걔는 그날만 부정적인 감정이 사로잡히고 다음 날부터 1도 없어요. 근데 이거 그렇게 안 해주면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공부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때 돈을 안 줘서 내가 대학을 못 가서 주변에 많잖아요. 그래서 과제를 저는 막 화가 막 나는데 어머니가 꽉 깨물면서 놀렸어요. 내가 확인하라 그랬지. 요거 해주시고 두 번째가 감정 개정 원칙. 사실 자녀들이 많이 잘 듣나요? 아니요. 절대 안 되죠. 저도 저희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어요. 요것 때문에, 요 법칙 때문에 아무리 바른 소리해도 아무리 옳은 소리해도 내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각각 계좌가 있다고요. 엄마 계좌, 아빠 계좌, 친구 계좌 이렇게 계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나한테 잘해주면 계좌에 돈이 쌓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간식 하나 줬다 그럼 쌓이고 뭔 소리 해줬다 그럼 쌓이고 근데 잔소리 한번 하겠다 그럼 거기 돈이 깎이는 때가 깎이는 비율이 5배가 넘어요. 올라가는 비율보다 깎이는 비율이 5배 이상. 그러니까 잔소리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의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잠깐 잔소리 한마디 딱 했는데 비율은 100%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장고가 바닥이 나면 파산한 거예요. 안 들려야 돼요. 아예 안 들려요. 근데 대부분 이걸 잘 모르시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좋은 소리보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계좌가 바닥이다.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봅시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해.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되게 어려운 겁니다. 사랑해. 다시. 고마워. 이런 긍정어를 깔아두셔요. 일상. 아니 저는 진짜 저희 아이 때 사랑에 고마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큰 아이는 안 먹혀요 이제는. 이제 머리 커서. 그렇죠. 안 먹혀요. 그러면 이게 말로만 했다는 걸 좀 아는 거예요. 진정성까지 좀 들어가야 돼요. 요 내용을 강의하신 제가 강사님이 사랑해 왜 그래? 이래요. 그걸 이기셔야 돼요. 그걸 이기셔야 돼요. 저는 태어나서 아버지 기를 들어본 적 없는 아이지만 요거 강연하신 강사님이 제가 들을 때 되게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데 자녀들한테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해 남자분이셨는데 밥 먹으면서 사랑한다 이런 게 문화로
안 드셨대요, 그걸.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자녀가 크게 실수를 해서 아주 호되게 혼냈더니 얘가 울컥 방에 들어가고 큰 소리가 들려요. 아빠! 사랑한다 해야지! 여유가 남아있으니까. 계좌에 여유가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혼내도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진정성이 있고 긍정어를 깔아두셔야 잔소리가 먹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다 바닥이 나 있을 테니까 요거를 채워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통화니까. 그렇죠. 말 한마디 하고 그냥. 그게 그래야지 그렇지. 다시 한 번만 연습해볼까요? 사랑해. 사랑해. 선생님 용돈을 못 이기겠어요. 금전을 못 이길 것 같아요. 저 사랑해. 이거 정서적인 거니까. 그 생각은 못 해봤네요. 돈 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렇게 되면 큰일이에요. 애들이 엄마만 봐요. 자기를 못 봐요. 돈만 나오게끔 눈치만 봐요. 자기 자신을 봐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친구들과 좀 고생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자기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용돈을 안 주시고 엄마 카드를 주세요. 거기 2억이나 남잖아요. 얘는 엄마 눈치만 봐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을 따로 주셔야 돼요. 더 달라고 하면 안 주면 됩니다. 요거는 그래도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루만 가요. 엄마는 잔소리 한마디 해도 될까? 근데 싫다 그러면 안 해요. 싫다 그러면 안 해요. 저도 학생들한테 잔소리 한마디 할 때 있으면 잔소리 한마디 해도 돼? 싫어요. 알았어. 그러고 삐진 척해요. 해봐.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보통 바로 나와요. 이것도 한번 연습해볼까요? 잔소리 한마디 해도 될까? 그거 하기 전에 나가라고 그러죠. 그거 하기 전에 나가라고. 이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처음 반응은 변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상해. 엄마가 잘못 먹었어? 그래서 맞아, 그 소리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거를 환갑 넘어서 시작하셨는데 이제 안 먹혀요. 저는. 아직은 내 중학생이면 먹혀요. 근데 이 얘기 저희 어머니가 환갑 넘어서 들었어요.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잔소리부터 하시는 분인데 엄마가 잔소리 많이 해도 될까? 하시죠. 네, 이제 저는 전문가다 보니 이제는 어머니도 좀 배우셨구나 하지만 먹히진 않죠. 근데 중학생이면 아직 먹혀요. 근데 한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내 생각은 어때? 물어봤더니 자꾸 짜증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워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는 사고력 키우기. 약간 비인지능력 훈련이랑 비슷해요. 우리나라에 기네스북에 오는 포도나무가 있다고 해요. 한 그루에서 4,000송이가 열려요. 어떻게 열렸냐? 이 주인이 너가 살려면 뿌리를 뻗어서 물을 마셔야 하는 심정으로 조금씩 멀리서 그러면 사고력이 뿌리가 엄청 자라죠. 그런 식으로 또 사고력이 좋아지려면 독서도 필요하고요. 독서도 필요하고 경험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이 소프트뱅크 일본 최고의 기업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회장이 있는데 이분 동생도 일본 10대 기업의 회장이거든요. 인터뷰에서 제가 재미난 걸 찾아봤는데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예를 들어 옛날 시대니까 아버지 저 엿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엿이 먹고 싶어요.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죠. 어떠십니까? 한번 다른 거 먹으라고. 다른 거 먹어요. 있어고. 그렇게. 근데 요 흔적이 아버지는 손부터 사실 체험을 이길 수. 그리고 이 피아노 영대 두민이라고 영대 발표단에 나왔는데
시각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잘 쳐서 프랑스 대학 간 애가 있어요. 프랑스 대학에서 얘를 데려가려고 학칙을 개정했어요. 학칙의 나이에 관한 걸 바꿨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문제인데 얘도 이제 아버지가 만들었다. 예를 들어 가려고 하는데 엄마 펜은 어떻게 써요?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마 그 부모님은 걔를 일출을 보여줘요. 바닷가에 가서. 정답. 옷 입어. 그리고 강남까지 쏘셨다. 그러니까 머리로 말로 하는 것보다 체험이 제일 큰 거예요. 이게 참 쉽진 않죠.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가능하지만 커서는 안 가요. 감정기사가 있으면 안 돼요. 정답이 있다거든요. 그게 어렸을 때 가능한 이유가 어렸을 때는 감정기사가 충분히 쌓여요. 학생이면 아직 안 됐어요. 성인이 된 걸로 생각하시면 아직 안 돼요. 그리고 말로는 내 생각은 어때? 그리고 한마디 더. 왜 그렇게 생각해? 계속 생각을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밑에 것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님이 정답을 알고 있죠. 그럼 얘가 알아야 돼요. 요거와 관련해서 영상이 하나 있어서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이분은 자녀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대충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니까. 그리고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니고 앞서서 기다리고 계셨죠? 자녀를 봐줘야 돼요. 이건 무시한 거고 관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딱 왔을 때 축하해 주셨죠? 긍정어로 바꿔줘요. 근데 못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 못한다고. 근데 이 아버지가 보기에 얘는 이거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과제니까 혼자 해봐. 얘는 막 공격하죠. 난리가 나죠. 대신 뒤돌아서가 아니고 보면 무시가 아니고 관찰.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끈기가 계속 너무 비슷한 그림으로 슈퍼맨이 돌아왔다 보면은 펜싱 김준호 선수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요. 더 해봐 응원만 해. 다시 해봐 응원만. 근데 이제 응원을 했는지 잔소리를 했는지 이제 반성을 해보시기 바라면서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 빠르게 회복하는 거예요. 이 전혜진 박사님이라고 이제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도 나오고 나이만에 단한 사람이라는 책에 권영애 박사님 책도 나오고 오늘 아까 얘기한 김주환 교수님의 책인데 미국 할렘과 같은 데 있죠. 진짜 총들이 난무하는 안 좋은 환경에서 가끔 명문대생들이 나와요. 이제 심리학자들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얘가 뭐가 달라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찾아가서 연구해보니 얘네들은 회복 탄력성이 엄청나게 좋대.
어떤 심리적인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래도 금방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나 했더니 회복 탄력성이 좋은 애들은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 자기가 행복일기, 감사일기처럼 긍정적인 순간을 기록을 한대요. 그래서 되게 뭐 안 좋은 순간이 와도 그때 걸 다시 보면서 아 그래 그 세상은 긍정적이었지 하고 빨리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단 한 사람 무조건적인 정서적인 내 편이 단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옆집 아저씨 뭐 다양하대요. 거기에는 가족이 아니어도 돼요. 무조건 나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입니다. 그 두 개가 맞으면 애들이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금방금방 한다. 그래서 이 정서적 지지를 하기 위해서 정희진 박사님의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충조 평판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 다 나왔어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요걸 하지 말라고 해요. 저희 집에 요것만 하고 계신 분들 가만히 뜯어보면 저희 아버지가 전 언어가 충조 평판. 저희 아버지는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고위직이에요. 구급에서 사급까지 가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밖에 못하세요.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설명하는데 요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감정은 공감을 해주는데 행동을 수정해야 돼요. 요거 하나만 하시는 부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싸우고 왔어요. 화가 나서 친구를 때렸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화가 날만해요. 그러면 들어보니까 화가 날만 하겠지만 그래도 때리면 안 돼.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만 되면 이상해요. 화가 날만 했겠구나. 요것만 하면 얘는 계속 때려도 되는 거죠. 그리고 때리면 안 되지. 이것만 하면 날 몰라준다.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돼. 순서가 바뀌는 순서가 바뀌어야 돼. 근데 대부분은 요게 맞죠. 그걸 지휘합니다. 먼저 끝에서 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먼저 하고. 근데 흔히 요즘에 뭐 맘충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공감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기 자신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은 그렇구나. 왜 그렇게 생각해? 다음에 한마디가 그럼 이건 요런 구조로 하면 그나마 좀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먹히진 않습니다. 꾸준히 이 페이스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이거는 제안이죠, 제안. 충고, 조언, 평가, 판단도 아니고 제안이죠. 그럼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칼자를 주는 거예요. 선생님 역할, 요거 해봤어. 그 다음에 공부 환경에 관한 얘기. 사실 아까 그 이정네 집도 영상에서 생략된 게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때 석박사 공부를 하고 계셔서 거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거실에서 라운지처럼 열린 공간에서 공부해야 돼요. 방에서 문 닫고 있으면 딴 생각나요. 시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공부방 있고 그런데 공부해야 되니 안 됩니다.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공간, 방이나 독서실 책상에 비추하고요. 그래서 자녀가 둘이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공부방 따로, 침실 따로. 각자 방을 주는 게 아니고 공부방 따로, 침실 따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게 하려면 TV 치우시고 거실에
그런 라운지 문화를 아니면 식당에서 공부하든지 집에서는 공부 안 해. 이렇게 컴퓨터 그러더라고요. 이 환경이 안 돼. 누구는 집에서도 공부하는데요. 그런 애들도 있죠. 막 서울대 갈 정도로 목표가 분명하네. 이게 기준은 거기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쉬어라. 그렇죠. 집에서는 쉬어야 돼요. 집에서 공부를 할 거면 이런 환경. 그리고 이제 공부 좋은 환경이 적당한 소음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너무 조용한 거 같아요. TV 소리도 사실 도움이 돼요. 애들 유튜브 틀어놓고 공부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게 집중이 도움이 돼요. 대신에 그거는 잘 안 돼요. 너무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노래는 글로 가요. 심정이 글로 가니까 적당한 이런 소음도 공부에 도움이 돼요. 네, 조용한 너네 방에서 공부해 이거는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시간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화장실도 자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학원 공존이 많은 거예요. 학원 공존. 카페에서 공부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카페가 사실 이 조건이니까 맞는 조건. 그래서 대학생들도 도서관 놔두고 카페에서 자꾸 공부하죠. 이 조건이 나와서. 도서관은 사실 너무 조용하죠? 네. 요즘 아이들은 다 카페로 가더라고요.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하고 오더라고. 학원만 다 그러고. 그렇죠. 그렇게 집에서 차라리 이 환경이 집에서 안 되면 집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공간이 안 되잖아요. 애들은 밖으로 나가고 싶거든요. 나가면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나쁜 유혹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 예를 들어 뭐 지금 아들과의 서재 같은 데가 저 홍보를 하자면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런 공간들을 주변에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는 정서적으로 편하게 쉽게 안정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뭐 앞에서 얘기한 그런 능력들을 키울 수 있게. 보면은 방에서 공부시키려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시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는데 그거 안 됩니다. 진짜 의지가 막 엄청 나실 때 잠깐씩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건 거실. 네. 그래서 한번 오늘 복습 차원에서 연습을 하면 사랑해, 고마워. 처음에 하시면 물론 고마워, 미쳤어, 뭐 잘못 먹어서 이상한 소리 들으실 수 있어요. 잔소리 한마디 해도 될까? 하지마. 하지마. 그런 거 말아야죠. 내 생각은 어때? 내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내 생각은 그렇구나. 이건 어떨까? 다시 한 번요. 이건 어떨까? 요거를 입에 붙여주실 생각을 하면 물론 요것만 정답은 아니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안에 잠깐 드리고 질문 받을게요. 제가 이제 학습 코칭 하는데 학습 코칭은 그러니까 코칭이란 상대를 중심에 두고 가능성과 잠재력을 끌어내기, 스스로 내면의 답을 찾아 자발성을 촉진하고 미래 긍정 관점으로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학문이고요. 코칭의 존재는 모든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해답이. 해답은 그 사람 내부에 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생각 파트너가 필요하다. 내면에서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이 1%라도 있으면 저는 잡고 갈 수 있어요. 아예 없는 애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진짜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애들은 이거 없어요. 그런 애들은 저한테 못 배우고 도망가요. 내면에서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1%라도 있으면 저는 잡고 갈 수 있고요. 그래서 학습 코칭은 보통 중고생 대상이고요. 학습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체계적인 방법. 지난 시간에 했던 특강. 그리고 본인이 설명을 하게끔 해요. 제가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을 다 알려준 다음에 본인이 설명을 해서 막히는 부분을 뚫어주는 거고
본인이 혼자 정리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존재 중심 코칭은요. 이거는 이 존재 방식이라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맨날 쌈질하는 애는 어디 뭐 학생부 보내고 그래도 안 고쳐져요. 얘네들은 존재 방식 자체가 싸움하는 거기 때문에 도장에 보내면 이종격투기 도장 보내면 챔피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존재 방식을 찾아서 그것도 이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근데 어머니들이 많이 요거 원래 주요 고객은 그 빈둥지 증후를 겪는 부모님 있잖아요. 자녀 때문에 헌신하다가 자녀가 다 떠나서 내가 없어져. 이런 분들이 주요 고객이시긴 한데 저는 요거를 고객 확정지에 맞춰서 학생들한테 많이 추천해요. 내가 나를 알아야지 찾을 수 있잖아. 중학생은 좀 빠르고 대화가 안 돼서 중학생은 좀 빠르고 고등학생 이상이거나 어른들에게 추천하고 우수 사례로는 전교 꼴찌 했었던 한현재 학생 고2 때 전교 꼴찌 찍었으니까 회색이 보인다고 했거든요. 세상에서 회색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언제 좀 지금 잘해서 한현재 학생 지금 군대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 설계 코칭이라고 이거는 완성된 미래를 아예 자기가 그려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중학생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예 저도 이제 지금 배경이 다 제 인생 모토로 저번에 그리는데 요거는 우수 사례가 공무원 준비하다가 1점처럼 떨어진 학생이 있거든요. 저는 얘가 공무원 준비 안 될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던 집안에서 시켜서 한 거거든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1점처럼 떨어졌어요. 그래서 인생 설계 코칭을 했더니 아주 선명하게 미래를 그려버려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지금 연구소에 있어요. 군대 갔다 와서 분해과 쪽으로 바뀌어서 학부 연구생으로 있거든요. 석사생들도 다시 기고 있어요. 이렇게 인생 설계 코칭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석사 졸업과제로만 롯담대 코칭인데 이거는 자기 사용 설명서를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렇고 나의 엔진은 뭐고 이렇게 자기 사용 설명서를 직접 만들어서 배에 비유해서 만들어서 우리 전자기기도 사용 설명서가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중고등학생들도 가능합니다. 이걸로는 저한테 배웠던 학생이 울산에서 사이버 수업을 하다가 그 학생이 좀 힘든 학생이었는데 아예 추천으로 저한테 배우니까 이사를 갔던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이거 효과를 잘 받아서 지금은 한림대 철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학교도 다 때려치고 검정고시 학원도 다 때려치고 적응을 못해요. 근데 사용 설명서가 잘 돼갖고 지금은 알바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 코칭인데 부모 코칭은 주로 개인 코칭도 하고요. 가까이 있는 문제 중심 코칭을 많이 추천하시죠. 사실 가장 가성비 좋은 교육이 부모 교육입니다. 자녀들한테 부모님의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1도 바꾸면 자녀들이 100%씩 바뀌거든요. 가장 가성비 좋은데 대부분은 부모님들은 자기는 안 바뀌려고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국민지책으로 많이 하는 얘기가 부모님은 학생들한테 부모님이랑 좀 거리가 떨어져라. 정서적 거리가 좀 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사실 부모님이 뭐 오은영 박사님처럼 다 케어할 수 있다. 그게 제일 좋아요. 부모 코칭, 자녀를 키우는 노하우도 전달할 수도 있고요. 존재 중심 코칭도 할 수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로 따지면 이게 제일 좋아요. 자녀들한테 투자할 돈을 부모님들한테 투자하시면 되게 더 잘 될 겁니다.